죽기 한 달 전 71살의 노인은 변호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 둘은 단 한 푼도 안 줍니다. 전 재산은 막내딸 한수진에게만 줘요. 그리고 친구 이금자에게는 꼭 10억을 남겨주세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확실하신가요? 아드님들이 들으시면 난리가 날 텐데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벌써 한 번 난리 난 적 있어요.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수술비 1,300만 원을 아까워하던 애들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내 자식은 한 명뿐이었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불과 2달 전이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낡은 한옥집 마당에서 박명옥은 2장의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첫 번째 종이. 국토교통부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사업단. 토지보상금 106억. 건물보상금 24억. 총 보상금 130억 원. 두 번째 종이. 서울대병원 진단서. 난소암 말기. 복막전이 광범위. 예상 여명 넉 달. 한 손에는 상상도 못한 돈. 다른 한 손에는 선고된 죽음. 명옥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 돈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그래도 다 달라졌을까. 눈물이 올라왔지만 곧 차갑게 식었다. 대신 이상한 생각이 자리 잡았다. 죽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다. 내가 정말 아플 때, 돈도 시간도 없는 늙은 몸 하나 남았을 때, 내 자식 셋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명옥은 보상금 통지서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접어넣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만 꺼냈다. 이 시험은 그렇게 시작됐다. 첫 번째는 큰아들 성훈이었다. 강남 서초의 고급 아파트. 유리창 너머로 도로와 고층 건물이 내려다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명옥은 지하철역에서 받은 시선들이 떠올랐다.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눈빛. 낡은 카디건과 해진 신발을 위아래로 흘러보던 표정.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 서연이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말은 반가운 척이었지만 눈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갑자기 이 행색으로 강남 아파트까지. 성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거실은 너무 넓고 깨끗해서 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었다. 커다란 TV, 반짝이는 냉장고, 인테리어 소품들이 눈을 찔렀다. 어머님, 물 드릴게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명옥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 암이래. 난소 쪽인데 말기라네.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1,300만 원이래. 잠깐의 정적. 서연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리고 곧 현실 계산이 시작되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1,300이요. 어머님, 저희도 요즘 진짜 빠듯해서요. 정우 학원비에 지우 영어 과외에 대출 이자에 생활비까지. 솔직히 저희도 매달 마이너스예요. 말은 길었지만 의미는 하나였다. 지금은 어렵다. 퇴근에 들어온 성훈도 비슷했다. 입술은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눈동자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진짜 여유가 안 된다. 일단 가게 보증금부터 빼보시는 게 어때요? 성수동 가게 혼자 쓰시기엔 너무 넓잖아요. 너무나 익숙한 말. 나중에. 일단 엄마 선에서 해결.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엄마. 성훈이 뛰어왔다. 명옥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두근거렸다. 혹시 마음을 바꾼 걸까? 혹시 그래도 아들이라. 성훈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지하철 타지 말고 택시 타고 가요. 명옥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돈을 받았다.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1,300만 원 수술비 대신 5만 원짜리 택시비. 그날 밤 반찬가게 한쪽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고 신이 훌쩍 넘은 여자가 들어왔다. 야, 박명옥. 너 얼굴이 왜 그러냐. 30년 지기 친구 이금자였다. 예전엔 성수동에서 세탁소를 같이 하다시피 했던 사람. 남편 죽고 아들 해외로 나간 뒤로 연락이 뜸했는데 동네 병원 앞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친 참이었다. 금자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살도 빠지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너 아프지? 위암이야. 3기래. 그 말은 마치 남 얘기하듯 담담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수술비가 1,500만 원이래.
아들놈은 해외에서 집 산다고 대출 어쩌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나 돈이 어딨냐. 명옥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가방 속 보상금 통지서에 빳빳한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다. 이만큼의 큰 돈이 생겼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자의 마른 얼굴을 보자 숨겨둔 비밀보다 눈앞에 사람이 먼저였다. 내일 병원 같이 가자. 수술 예약 잡자. 야, 너 미쳤냐. 너도 아프다며. 내 수술비도 없다면서. 그날 밤 명옥은 작은 적금 통장을 깼다. 수십 년 동안 아이들 몰래 모아온 돈 1,500만 원. 금자야, 이거 내 수술비다. 30년 전에 내가 내게 100만 원 빌려줬지. 그때 그 돈으로 내가 이 가게 시작했어. 이제 그 이자 좀 돌려주는 거다. 금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구는 말없이 전 재산을 내놓았다. 피 섞인 큰아들은 5만 원 한 장을 내밀었다. 다음은 둘째 정우 차례였다. 분당의 신도시 아파트. 현관을 열자 운동복 차림의 정우가 놀란 얼굴로 나왔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둘째는 확실히 첫째보다는 표정이 달랐다. 눈빛에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난소암 말기. 수술비 1,300만 원. 같은 말, 같은 설명. 정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회사 복리후생에 의료비 지원 있는지 알아보고 대출도 좀 알아보고.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끝은 똑같았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혹시 급하면 가게 보증금부터. 결국 지금 당장 내놓는 돈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명욱은 창밖을 멍하게 바라봤다. 만약 지금 내 손에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다면, 정말로 이 1,300만 원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면 아이들은 나를 그냥 보내버렸겠지. 그리고 마지막, 막내딸 수진. 의정부의 낡은 연립주택. 문을 열자 앞치마를 두른 딸이 뛰어나왔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손녀민서의 상장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어묵탕이 자글자글 끓고 있었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난소암 말기. 수술비 1,300만 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왜 이제 말했어? 그럼 바로 수술 예약 잡아야지. 어느 병원인데? 내일 같이 가. 돈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행동부터 나왔다. 수술비가 많다. 1,300만 원이나 된단다.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방 안 서랍을 열었다. 낡은 통장 몇 개를 꺼냈다. 엄마 이거 우리 전 재산이야. 480만 원. 가게 하면서 모은 거 다 합치면 이게 끝이야. 일단 이거부터 쓰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윤성이 친구들한테도 빌려보고 나도 알바 더 할게. 사위 윤성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저 뼈 빠지게 일해서 채워 넣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암 때 제대로 못 해드린 게 평생 한이에요. 장모님만큼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480만 원. 그 집에겐 너무나 큰 돈이었다. 한 푼 한 푼 모아온 생활비, 비상금, 아이 학원비까지 섞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마디도 망설이지 않았다. 엄마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엄마는 하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옥의 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세워졌다. 시험은 끝났다. 며칠 뒤 서울숲 근처 카페. 30년 지기 친구 금자와 마주 앉아있던 그때였다. 야, 저기 오는 사람 내 큰아들 아니야. 정장 차림의 성훈이 커피를 주문하며 웃고 있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 휴대폰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번쩍였다. 명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훈아,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점심시간이라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 나도 친구랑 이야기 중이다. 성훈은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병원은 수진이가 도와준다고 했죠. 정우도 도와줄 거고. 다행이네. 그때였다. 금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한성훈, 너 어렸을 때 내가 자주 봤지. 세탁소 앞에서 쪼르르 다니던 거. 예, 이모. 오랜만이네요. 금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너 엄마 수술비 1,300만 원 못 내주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잘 사는 놈이.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성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모 사정이 좀 있어서요.
저희도 대출에 애들 학원비에. 금자는 가방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사정은 내 엄마가 더 심하겠지. 근데 이 종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네. 보상금 산정 통지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재개발. 총 보상금 130억 원. 그 숫자들을 읽는 순간 성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다. 엄마 이게 뭐야? 명옥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 가게 보증금부터 빼보라고. 그 가게 땅값이 이만큼이래. 성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졌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욕심이 솟구쳤다. 엄마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금자가 비웃었다. 도와. 언제? 1,300만 원도 아까워하던 놈들이 이모가 대신 수술비 내줬다. 내 엄마 말 한마디도 안 묻고. 성훈은 숨이 막혔다. 그 뒤로 모든 것은 빠르게 어두워졌다. 두 아들은 급히 변호사를 찾았다. 법정 후견인. 그 단어를 처음 알려준 것도 변호사였다. 어머니가 병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아들들이 대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성훈과 정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병실 복도. 항암 치료 첫날 명옥이 잠들어 있을 때였다. 문틈으로 남자 둘의 대화가 새어나왔다. 형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알면. 우리가 아니면 수진이가 다 가져간다. 막내딸이 시집 갔어도 결국 남이야. 제사도 못 지내는 자식이 돈은 왜 받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천천히 열렸다. 휠체어에 앉은 명옥이 두 아들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내가 남이냐. 내가 너희한테. 두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냥 엄마 걱정돼서. 명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암 환자라서 머리가 아픈 줄 알았어. 근데 가슴이 더 아프네. 내가 죽을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 내 돈이 어디로 갈까가 먼저였지. 그날 밤 결정은 끝났다. 유언장, 변호사, 증인. 전 재산은 막내딸 한수진에게 상속한다. 단 친구 이금자에게는 10억 원을 별도 증여한다. 그리고 전체 보상금 중 50억 원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재단에 기부한다.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도 금전을 지원하지 않는다. 막내딸이 이 조항을 어길 시 모든 상속은 취소되고 남은 재산 전부를 재단에 기부한다. 서류가 읽히는 동안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지는 마지막 조건에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엄마 그건 너무. 명옥이 딸의 손을 잡았다. 너는 언젠가 또 오빠들을 도와주겠다고 할 거야. 너 그런 애잖아. 근데 그때는 내가 옆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 못을 박아두는 거다. 유언장의 사인이 끝났을 때 두 아들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보상금을 등에 업고 두 사람은 마지막 도박을 했다. 어머니 이름을 팔아 투자금을 모았다. 곧 들어올 재개발 보상금. 확실한 담보. 결과는 뻔했다. 사기, 폭락, 파산. 강남 아파트는 압류되었고 분당 집도 넘어갔다. 아내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각자 친정으로 돌아갔다. 남은 건 소문과 빚뿐이었다. 그 사이에 수진과 명옥의 삶은 조용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관산. 두 사람이 태어난 바닷가 마을. 수진은 상속받은 돈 중 일부로 작은 전원주택을 샀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서 있는 마당. 엄마 여기 어때? 이제 새벽에 가게 나갈 필요도 없고 연탄 갈 필요도 없어. 좋구나. 이렇게 조용한 곳이 아직도 있었네. 명옥은 평상에 앉아 파란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 진녘이면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손녀 민서는 학교가 끝나면 뛰어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 나중에 의사 될 거야. 할머니 같은 사람들 도와주는 의사. 그래. 많이 도와주렴.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말고. 서울에서는 또 다른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박명옥 의료재단. 수진이 엄마 이름으로 세운 재단이었다. 50억 원의 기금. 암 진단을 받았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했다. 병원 복도 한 구석에서 울던 사람들. 수진은 그들에게 엄마 이야기 대신 짧게만 말했다. 누군가가 꼭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 관산의 작은 집.
창밖에는 별이 또렷했다. 수진이 엄마 옆에 누워 조용히 물었다. 엄마 후회되는 거 하나도 없어. 없다. 딱 하나 있다면 좀 더 빨리 나를 위해 살아볼 걸.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수진아, 오빠들. 수진의 몸이 긴장했다. 몇 년 지나고 너 마음이 허락하면 그때는 내가 판단해라. 정말 변했다 싶으면 조금 나눠줘도 된다. 엄마는 거기까지만.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의 연말 명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다 소리가 들리는 방 안. 딸과 사위, 손녀, 그리고 30년 친구 금자가 옆을 지키고 있었다. 장례식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은 넘쳤다. 문 밖 멀리 떨어진 곳에서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성훈과 정우였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때였다.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왔다. 두 오빠, 들어와. 고개를 든 두 남자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 엄마야. 우리 셋 다. 마지막 인사는 같이 하는 게 맞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 두 남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울음소리는 늦었지만 진짜였다. 시간은 흘렀다. 어느 봄날 박명욱 의료재단 사무실로 두 개의 작은 송금이 들어왔다. 매달 자동이체, 보낸 사람, 한성훈, 한정우. 금액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끊기지 않았다. 관산 언덕 위 작은 묘 앞에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꽃이 놓였다. 때로는 분홍 카네이션, 때로는 허름한 들꽃 한 다발. 어느 날 민서가 묘 앞에서 중얼거렸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시험을 했던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라고. 돈이 아니라 마음을 고르게 하려고. 바람이 살짝 불었다. 꽃잎들이 흔들렸다. 마치 어딘가에서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 사람의 진심은 결국 시간이 증명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가족일지 모른다. 혈연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줄 사람. 지금 문득 떠오른 그 사람에게 오늘 저녁 전화를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